저는 최수진, 42. 골목 입구 작은 의류가게 수진 스타일의 사장입니다. 가게 간판은 아버지가 직접 페인트로 그려주신 것인데 햇볕에 발에서 이제는 연한 파스텔 블루색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 늘 배려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믿었어요. 아버지 최태섭은 시내버스 기사로 35년간 정년을 채우고 지금은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십니다. 512번 버스 운전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승객들이 기사님 고생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백미러로 눈웃음을 지으시던 분이죠. 수진아, 사람은 말이야 서로 기대어 사는 거다. 그런데 너무 기대면 둘 다 넘어져. 적당한 거리가 예의지. 아버지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오던 그 추운 1월 새벽, 아파트 진입로가 빙판길이 되자 혼자서 모래 포대를 지고 나가 뿌리시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밤 11시에도 뛰어나가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던 분이죠. 남 생각이 나를 지킨다. 하지만 수진아, 남 생각만 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을 가슴에 적고 살았습니다. 가게를 연 지 8년.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15평 남짓한 공간에 옷걸이 대여섯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단골 김 여사님이 사장님, 여기 옷들이 다 예쁘네요 라고 하시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수진이네라고 부르며 동네 친구들을 데려오십니다. 저는 늘 웃었어요. 손님이 교환을 2번이나 요청하면 굳이 영수증이 없어도 받아주고 폐장 시간이 지나 문을 두드려도 가능한 한 열어드렸죠. 사장님, 바쁘시겠지만요. 하며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저려왔거든요. 모두 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이 옷 사러 온 젊은 엄마가 애가 자꾸 커서 라며 미안해하면 아이들이 크는 게 당연하죠라고 답하며 할인도 해드리고. 그런데 세상이 늘 그 친절을 친절로만 받아주진 않더군요. 사장님, 지난 겨울에 샀던 그 코트 있죠? 똑같은 거 말이에요. 그때보다 싸게 현금가로 해주세요. 아니, 저번에 입고 나갔는데 단추가 좀 헐거워진 것 같아요. 무료로 수선해 주시죠. 품질 문제잖아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라니까 이런 부탁드리는 건데요. 처음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어쩌다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쩌다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요구는 점점 권리처럼 변했고 제가 웃는 걸 허점이라 구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최 씨 아주머니.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는 사장님, 나 단골이잖아요. 이 정도는 깎아주셔야죠 라며 정가의 70%를 우기곤 하셨어요. 처음엔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정중히 설명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사장님이 그렇게 각박하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이 돌아왔죠.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수익률이 동네 다른 가게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즈음 고등학교 동창 민정이가 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민호,
대기업 총무팀 과장. 수진아, 너는 둥근 사람이 어울려. 내가 너무 모가 났거든. 이 사람은 귀가 두툼하니 사람 좋더라. 온화하고. 처음 만난 민호는 정말 둥글둥글했습니다. 키 175에 약간 통통한 체격, 항상 웃는 얼굴. 첫 데이트로 간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따뜻하게 나왔어요. 저라면 즉시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민호는 괜찮아요. 바쁘셨나 봐요 라며 그냥 마시더군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배려가 이런 얼굴일까.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민호는 제게 안정감을 줬어요. 제가 가게 일로 힘들어하면 수진 씨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가끔은 쉬어도 돼요 라고 말해주곤 했거든요. 저는 그런 그가 고마웠어요. 6개월 정도 만난 후 민호가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갑자기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수진 씨, 저랑 평생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저희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사이잖아요. 그 말이 좋았어요. 부담 주지 않는 사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하객 80명 남짓. 식당은 동네 한정식집. 아버지는 축사를 대신해 짧게 말씀하셨어요. 배려엔 경계가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사위야. 경계가 무너지면 배려는 빚이 된다는 걸 기억해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계가 사랑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절이라는 걸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 이상했어요. 결혼식에서 왜 경계 얘기를 하실까 하고. 신혼집은 민호가 전세로 마련한 32평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햇볕도 잘 들었죠. 민호의 어머니 오금자 권사님은 며느리 보기 좋네. 우리 아들이 알뜰하거든 이라고 하셨고, 시아버지 박영달님은 수진이가 열심히 일해서 든든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 시아버지는 구청 공무원 퇴직자. 표면만 보면 정말 모난 데 없는 결혼이었죠. 제 가게 매출은 꾸준했고 민호는 야근이 잦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들어와서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요.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하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를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표면만 보면 완벽했던 그 결혼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표면만 보면 말입니다. 결혼 1년쯤 지나자 민호의 둥글둥글함이 서서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나면 세면대에 치약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수건은 아무 데나 던져져 있었죠. 여보, 세면대 좀 닦고 나와. 아, 깜빡했네. 내일은 꼭 할게요.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입었던 옷을 침실 의자에 던져두곤 모래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넣으면 돼요라고 말했죠.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도 금방 나갈 거야 라며 현관문 옆에 며칠씩 방치해 두었고요. 저는 말끝마다 부탁해를 붙였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부탁해.
쓰레기 버리고 올 때 이것도 같이 부탁해. 처음엔 정말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부탁이 쌓이면 부탁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명과 지적으로 바뀌죠. 민호 씨, 우리 처음에 가사는 분담하기로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도와드릴게요. 그 프로젝트는 언제나 다음 달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오금자 권사님은 결혼 후 2달쯤 지나서부터 자주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어머니가 오셨네요 하며 차도 끓여드리고 신상품도 보여드렸죠. 며느라, 교회 권사 모임이 있는데 외투 6벌만 챙겨줘. 봄철 새 옷으로 말이야. 어머니, 그런데 이건 매입가가 전도도 되고 광고도 되고 서로 윈윈 아니겠니? 권사님들이 입고 다니시면 홍보 효과 톡톡할 거야. 공짜를 요구하는 전도가 어디 있나요? 제가 난색을 표하자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돈이 없어서 부탁하는 줄 아니? 며느리 장사 도와주려는 마음인데 이렇게 각박하게 굴면 어떻게 해?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옷을 6벌이나 달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그러시면 그냥 드려요. 우리 가족인데 뭐. 하지만 그게 제 생계 수단이잖아요. 원가만 해도 벌당 8만 원인데 수진 씨가 너무 계산적이에요.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서 살면 안 되죠.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에게 우리라는 말 속에는 제가 없다는 걸요. 시댁 식구들만이 가족이고 저는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신우이 박미리는 더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PT 강사 자격증도 없이 동네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죠. 새언니, 마 모델감인데 왜 연락이 없지? 이번에 새 브랜드 화보 찍는다며? 제 가게에서 간혹 인스타그램용 제품 사진을 찍긴 했지만 그게 무슨 화보인가요? 미리야, 그건 제품 사진이고 모델은 따로. 에이, 새언니, 나 세워줘. 초상권료 1,000만 원만 받을게. 원래 모델들은 몇 천만 원 받는다고.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미리야, 모델은 직업이야. 취미가 아니라고. 새언니가 완전 현실적이네. 가족인데 이런 것도 도와주지 않아? 그날 저녁에도 민호는 같은 반응이었어요. 동생이 부탁하는데 한번 모델로 써보시죠. 예쁘잖아요. 민호 씨, 이건 사업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랑 동생이 서운해하셔. 우리 식구 좀 챙겨주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식구.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는 가족 사랑이고 제 합리적인 거부는 각박함이 되는 이상한 구조였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 내부 감사 들어왔어. 감사? 왜? 법인카드로 처리한 회식비가 문제래. 영수증 조작했다고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민호는 개인적인 술자리를 회사 회식으로 둔갑시켜 법인카드로 결제해왔더군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후배 직원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까지 감사팀에 제출됐다고 했습니다. 억울해,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왜 나만 걸리는 거야? 민호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제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는데 목이 잠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손떨림이 시작됐죠.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단골 손님,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창백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갑상선에 결절이 보이네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큰 병원에서 받은 조직 검사 결과는 갑상선암 1기.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최근에 많이 힘드셨죠? 의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고,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수술 일정은 일사천리로 잡혔습니다. 2주 후 목요일 오전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갑상선암이래. 수술해야 해. 민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걱정하지 마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잖아요 라며 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렸더니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아버지는 말없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덮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경계를 세울 때다. 병은 스트레스를 좋아한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무너뜨린 경계들이 제 몸을 병들게 했다는 걸요. 아버지는 다음 말부터 관리사무소 당직을 동료와 바꿔가며 제 병원 스케줄에 맞춰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미음을 끓여주셨고 저는 그 미지근한 소금 맛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갑상선은 감기 같은 거라더라. 호들갑 떨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나 제대로 드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완전히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경계는 무너질수록 더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수술을 앞두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차를 새 중고차로 바꿔 드리기로요. 아버지는 15년 된 낡은 아반떼를 타고 계셨는데 겨울마다 시동이 잘 안 걸렸거든요. 특히 눈 오는 날엔 새벽 5시부터 시동을 걸어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버지, 제가 수술 잘 받고 나오는 대신 새 차 한 대 사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아버지 차는 아직 멀쩡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가게 적금 통장을 정리해서 소나타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5년 된 중고차였지만 상태가 좋았어요. 아버지, 비 오는 밤에 길가에서 차 고치시는 모습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한사코 사양하셨지만 제가 울상으로 약속을 걸자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빨리 나아라. 그게 아버지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수술 전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요. 갑상선 수술은 간단한 거라니까.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지만 수술 끝나면 병원 갈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적어도 수술 당일만큼은 곁에 있어줄 거라고. 수술은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의 걱정 어린 얼굴이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군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목에 붕대가 감겨 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을 조금씩 먹여주며 수술 잘 됐어요. 곧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우셨고 아버지는 고생했다. 우리 딸이라며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저녁에 온다더라. 그때까지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 일이 급한가 보다. 곧 올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 가게 직원 수정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창고가 완전히 비었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새벽에 누군가 들어와서 박스를 몽땅 가져갔어요.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바로 수정이에게 경비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분 후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사장님, 이거 어떡해요? 시어머님이랑 시누이분이 새벽 4시쯤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목의 상처도 아픈데 가슴이 더 아팠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 네. 하지만 가족분들인데 지금 당장. 수정이가 신고를 한 후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화면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겨울 코트와 니트류를 큰 박스에 담아 차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창고 열쇠는 어떻게 아셨어요? 무슨 소리야?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새벽 4시에 미리랑 함께 우리 가게 창고를 털어 가신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 답하더군요. 아들한테 들었지. 어차피 너희 가게 물건 아니야? 교회 자매들한테 나눠주면 홍보도 되고 좋잖아. 넓게 생각해라. 며느리야. 그건 절도예요. 비용과 세금이 다 붙은 상품이라고요. 매입가만 해도 500만 원 넘어요. 절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이라고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죠.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며느리 시댁이 남이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렷하게 한 줄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하신 건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당신이 가게 창고 열쇠 위치 알려줬죠? 민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엄마가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께 나눠드린다고 해서 허락도 안 받고요? 가족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박민호 씨, 저는 남편을 처음으로 성함으로 불렀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공범 소지가 충분해요. 민호는 엄마를 어떻게 경찰서에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 저는 목에 수술 붕대를 감은 채로 조사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증을 내밀며 변명했습니다. 제가 권사거든요. 어려운 교우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한 선한 일인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요. 담당 수사관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권사님, 선한 일이라고 해도 주인의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 선은 동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처음엔 잘못이 없다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제 쇼핑몰에 악성 댓글을 단 별반짝이라는 계정이 박미리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사장님 성격 더러워서 환불 안 해줌. 여기서 절대 사지 마세요. 옷 품질 최악. 한 번 입었는데 실밥 다 풀림. 사기꾼. 돈만 받고 배송 안 해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성 리뷰 때문에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기소유예 처분과 손해배상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500만 원, 시누이는 허위 리뷰로 인한 영업손실 3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사과문도 게시해야 했고요. 수진 스타일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 깊이 반성합니다. 박미리. 그 사과문을 보는 순간 묘하게 후련했어요. 그날 밤 저는 퇴원복을 걸친 채 병실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경계가 무너지면 배려는 빚이 된다. 제 목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고 마음에는 더욱 선명한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를 넘으면 법으로 만난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서 야간 경비원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아버지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경계를 지키며 걷는 사람.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든 친절하되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막아서는 사람으로요. 수술 흉터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만에 받은 소식이었습니다. 민호가 대기발령 끝에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요. 징계위원회에서는 법인카드 남용과 직장 내 폭언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서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울하다. 나만 당했다는 식이었거든요. 다른 회사
지원해봐요.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서든 받아줄 거예요. 그게 쉽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았어. 민호는 오히려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가게 수입으로 생활해야겠어. 내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 저희 이혼해요. 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충분히 생각했어요. 당신은 저를 동반자가 아니라 ATM으로 생각하잖아요. 민호는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배신하는 거야? 잘해줬다고요? 제가 암 수술하는데 퇴사회의 때문에 병원에 안 오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었어. 당신에겐 회사가 저보다 중요했고 당신 가족이 저보다 중요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민호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사업 자산은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노력과 창업 위험, 부담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 중요한 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민호 측에 있다고 판단된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절도 사건, 민호의 직장 내 비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이 모두 고려되었죠. 특히 피신청인 최수진의 질병 치료 과정에서 신청인 박민호의 보인 무관심은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관의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없던 점도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혼인 전 재산인 아파트 전세금만 가져가고 제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자산은 저에게 남겨졌어요. 판결문을 받고 나오는 길, 저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쓴맛이 가시면 단맛이 온다. 아빠,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성급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우물에 빠져.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소곤거렸죠. 수진아, 다음 주 검진 같이 가자. 이제 내가 내 몸부터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는 며느리가 원망스럽다. 우리 아들만 망쳤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박미리는 의외로 짧은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선 넘지 않을게요. 언니, 건강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일을 했죠. 가게 업무 매뉴얼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진 스타일, 운영 원칙. 1점 모든 협찬증 정품 요청은 반드시 서면 계약 후 진행. 2점 친인척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가게, 열쇠, 정보 공유 금지. 3점 온라인 악성 게시글 발견 시 즉시 법무 대응 조치. 4점 환불 교환은 영수증 지참 시에만 가능, 예외 없음. 5점 개인적 부탁과 사업적 요청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 매뉴얼을 액자에 넣어서 가게 계산대 옆에 걸어두었어요. 손님들이 읽어보고 사장님, 원칙이 명확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저녁 9시, 어둑한 골목 끝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흔들어 주시는 작은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 소나타로 바뀐 후에도 아버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딸이 안전하게 집까지 오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신 거죠. 저는 그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 흉터는 아직 가끔 당겼지만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어느 토요일 아버지와 함께 한강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하는 여유로운 외출이었어요. 아빠, 낚시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내가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가? 물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물살이 세면 채비를 무겁게 해야 해. 그래야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거든. 제 경계가 그 채비겠네요. 맞아. 사람도 장사도 앵커가 있어야 돼. 닻이 무거울수록 배는 안전하지. 그날 잡은 붕어는 손바닥만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에 넣으니 근사한 한 끼가 되었어요. 수진아, 이 집은 내가 웃으면 밥맛이 살아난다. 어머니가 두부를 썰며 하신 말씀에 저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답했습니다. 웃을 이유를 이제 내가 만든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는데 이상하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낚시를 갔다. 물고기는 작았지만 하루가 컸다. 민호와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혼자가 되니 시간이 넉넉하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과 함께인 것 같다. 목의 수술 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흉터는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치유의 증거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아물고 있다. 일기를 쓰고 나서 창밖을 보니 아버지가 아파트 진입로에 모래를 뿌리고 계셨어요.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미끄러울까봐 걱정되셨나 봐요. 저는 따뜻한 옥수수차를 끓여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제가 이제 많이 나아졌으니까. 아빠도 좀 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 돼. 아버지가 계속 손전등 들고 앞서갈 순 없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슬픈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요. 이혼 신고를 마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 진료 앱에는 정기검진 일정이 촘촘했고 가게 캘린더에는 봄 시즌 룩북 촬영이라고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목의 흉터는 여전히 거울을 볼 때마다 먼저 눈에 띄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퇴원 후 처음으로 혼자 촬영 준비를 하던 날 모델 섭외가 막판에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철렁하고 어떡하지만 하루 종일 중얼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대 옆 액자 배려에는 경계가 있다를 한번 보고 나니 숨이 고르게 이어졌어요. 원칙부터 저는 바로 대관 스튜디오와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취소 수수료, 조항대로 정리한 뒤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동네 간호사 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간 가능하시면 생활인 모델로 함께 촬영해요. 정당한 페이 드릴게요. 답장은
10분도 안 되어 왔습니다. 사장님, 해보고 싶었어요. 촬영 당일 간호사 모델은 퇴근 후 연한 민트색 스크럽 위에 우리 가게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죠. 꽉 짜인 패션쇼가 아니라 실제 일상 속의 옷, 그게 제가 원하던 화면이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사장님, 오늘 톤이 좋아요. 무리 없이 갑니다. 라고 했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배려가 힘이 된다. 가게 운영 원칙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환불 교환 규정, 협찬 기준, 열쇠 관리 수칙과 함께 세 종이가 한 장 더 붙었습니다. 수진 스타일, 돌려드림, 렉 안내, 상태 좋은 세컨드 제품을 기증하면 기본 세탁 후 돌려드림 렉에 진열합니다. 필요한 분은 실비 세탁비만 내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기증 수령 모두 신원 확인 후 기록합니다. 무단 반출 시 법적 조치. 매달 마지막 주 수익은 동네 경비실 난방비로 기부합니다. 사장님, 이런 건 처음 봐요. 단골 김 여사님이 종이를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공짜가 저를 망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원칙 있는 나눔으로 하려 해요. 기록하고 세탁하고 누가 가져갔는지 남기고요. 필요하면 또 돌려드리고. 첫 달 기부일 아파트 경비실은 난로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펴놓고 숫자를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좋다. 따뜻하니 좋다.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툭 치셨죠. 이게 바로 배려와 경계의 합본이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편 시댁 쪽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한동안 조용했다더군요. 시누이는 사과문을 올린 뒤 운동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쩌다 한 번씩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 영역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봄비가 미세먼지를 싹 씻어낸 어느 화요일, 동생 수연이 가게로 와서 계산대를 잠깐 맡아주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학교에서 학부모 특강 요청 왔는데 작은 가게의 원칙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아버지의 강연 장면이 스쳤습니다. 소방관의 사명과 책임을 말하던 그 단단한 눈빛.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대신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줘. 강당에는 20명 남짓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첫 장을 띄웠습니다.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비용을 지불하세요. 고개를 드는 엄마들이 몇 명 보였고 뒷줄에서 교장 선생님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였던 시절 겪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단 반출이 왜 불법인지, 왜 좋은 마음은 동의서와 기록이 있을 때만 선이 되는지, 그리고 내 사업, 내 몸, 내 시간을 지키는 간단한 문장들을 나눴습니다. 좋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 요청은 문서로 남겨주세요. 지금은 힘들고 가능한 시점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맨 앞줄에 보건교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학급 운영에도
꼭 필요한 말이네요. 좋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경계의 문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수진 씨? 돌아보니 민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얼굴에 심장이 잠깐 움찔했지만 곧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민호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비실 난방비 기부하신다고 감사 편지를 전해달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찍힌 간단한 감사장과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메모가 들어 있었죠. 수진아, 내가 직접 전하면 내가 쑥스러워할까봐. 민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면접 보러 다니고 있어. 잘 안 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래요. 본인 일이니까요. 저는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이상하게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길이라는 느낌. 저는 제 길로 돌아섰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넘어갈 즈음 병원에서 완전 절제 아님, 경계 깨끗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재발 가능성 낮음, 정기 추적이라고 적어주었죠. 병원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소나타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은빛이 번쩍했어요. 딸님, 오늘은 드라이브다. 근처 저수지까지 나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아직은 제 숨이 더 좋아요. 길어졌거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길면 말이 짧아진다더니. 내 말이 줄었어. 그래서 좋다. 가게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돌려드림 렉엔 하루가 멀다 하고 감사 쪽지가 붙었고 신규 고객 유입의 절반이 그 렉에서 시작됐다는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 없어서 거절하지 못하던 제가 정 있으니 정확히 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손님들도 신기하게 더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똑 부러지셔서 믿고 사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동네의 작은 야외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상인회에서 제게 사회를 부탁했죠. 마이크를 잡고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문득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비어있던 자리 스스로를 타인의 요구로 메우던 그 자리가 이제는 제 목소리와 제 원칙으로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갑작스런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천막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바닥 드레인이 막히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허둥지둥 짐을 싸는데 멀리서 누군가 시스를 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관리소장 조끼를 걸친 채 상인회장과 함께 배수로 뚜껑을 열고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있었죠. 저는 뛰어가 아버지 옆을 잡았습니다. 아빠,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아버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둘이 들어 어느새 주위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들었습니다. 구멍 난 천막을 꿰매는 간호사 모델, 물건을 안쪽으로 옮기는 경비 아저씨들, 아이들을 안전한 쪽으로 안내하는 보건교사, 그리고 장화를 신고 물기를 트는 아버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려는 흐르고 경계는 물기를 만드는 둑처럼 서 있었죠.
소나기가 그치고 노을이 물러갈 무렵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을 지켰습니다. 박수가 둥글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도 작은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이거였구나. 도와달라 말하고, 도왔으면 기록하고, 끝나면 함께 감사하는 것. 밤이 되어 가게에 돌아와 셔터를 내리려는데 문 앞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 사장님께 열어보니 깔끔히 접힌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와 카드가 들어 있었죠. 돌려드림 렉에서 가져간 코트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구청 계약직으로 일해요. 코트를 돌려드립니다. 언젠가 제 월급으로 정가로 사러 올게요. 오 드림. 저는 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쳐 보았어요. 새 옷보다 더 반듯했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함이 다림질이 되어 눌러준 듯.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코트가 돌아왔어요. 그래? 그럼 또 누군가에게 갈 준비를 시켜라. 아빠, 내일 드레인 점검해요? 그렇지. 비 오면 물은 또 옵니다. 근데 두려울 건 없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편이거든.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의 흉터가 노란 조명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손으로 살짝 쓸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흉터야,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길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가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예전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이제의 나는 좋은 주인이 되려고 한다. 좋은 주인은 손님을 위해 문을 열 줄 알고 가게를 위해 문을 닫을 줄 안다. 그 사이에 선 경계가 내가 사랑을 오래 하게 해준다. 아버지는 여전히 손전등을 든다. 하지만 예전처럼 앞에서 비추지 않으신다. 나는 이제 내 손에 작은 손전등을 쥐었다. 필요할 때는 나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빛을 나누어도 내 등잔불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이 기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살렸나요? 나는 말할 것이다.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경계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살렸습니다. 내일은 신상 입고일이다. 새로 온 체크 재킷의 단추를 한 번 더 조이고 돌려드림 4개의 세탁표를 교체하고 계산대 옆 액자의 먼지를 털자. 그리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산책을 가자. 소나타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겨울밤 버스 차창에 맺히던 성애를 떠올리자. 그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수진아,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산다. 그런데 너무 기대면 둘 다 넘어져. 적당한 거리가 예의지. 이제 나는 압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곧 내 2번째 길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길에서 나는 무너졌고 2번째 길에서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창밖에서 경비 아저씨의 휘슬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집니다.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조금 비출게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스탠드를 끄고 내일의 문을 향해 마음의 셔터를 올립니다.
실내엔 아직 은은한 보리차 향이 남아있고 계산대 옆 액자는 밤에도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배려에는 경계가 있다. 그 문장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움직이는 작은 엔진입니다.